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중국 세력 간의 어떤 크나큰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반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세기 후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한반도 안에선 고구려와 백제가 한 편을 먹고 신라를 공략을 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의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백제, 이 당시 이제 백제의 왕이 의자왕이었었는데, 의자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천궁녀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초기에는 굉장히 뭐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자왕의 주도하에 이제 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하여 40여 개의 성까지 뺏어올 정도로 그 당시 이제 신라는 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에서 이제 김춘추, 바로 이 김춘추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김춘추가 바로 고구려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고구려는 아무래도 백제와 함께 손을 잡고 남북 세력으로서 신라를 공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신라의 도움은 거절이 되게 되는 거고,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계속된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거절이 됐고, 그러면 이제 신라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그렇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당시 이제 당나라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는 당나라까지 넘어가가지고 당나라의 이제 동맹을 요청을 하면서 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결과적으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하나의 큰 세력으로 형성을 하게 돼요. 당나라 입장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고구려의 공격이 이제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 다시 한번 한반도를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그 당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혼자서 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또 고구려를 또 양옆에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당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이 당시 이제 나당 동맹을 맺는 조건 중에 하나가 대동강, 그 당시에 요즘 평양 바로 옆에 있는 강인데 이 대동강 북쪽의 땅을 당나라에게 신라가 당나라에게 양보한다라는 조건 하에 이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돼. 즉 대동강의 남쪽 신라와 당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당 동맹이 백제와 고구려를 딱 무너뜨리고, 대동강의 남쪽은 신라가, 대동강 북쪽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고구려 땅은 대부분 이제 당나라가 차지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공략을 하자라고 하는 이 동맹이 딱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당 동맹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당 연합군이 이제 먼저 백제를 공격을 하면서 백제를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 백제가 요 당시에 과연 멸망 전 상황이, 내부적인 국가적 상황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 백제 의자왕이 초기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현명하고 뛰어났던 왕이 갈수록 계속 이 삼천궁녀와 같은 여자들하고만 놀고 술만 퍼마시고 이렇게 왕의 사치나 향락 이러한 상황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배층에서의 분열도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죠. 그러면은 당연히 외적의 침입, 적의 침입도 막기 어려울 테고. 그래서 백제가 이 적의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하고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 전투는 바로 이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의 군대와 그 당시 이제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 군대가 전투를 벌인 것이 우리가 황산벌 전투라고 하죠. 황산벌 전투, 뭐 김유신, 계백 이런 인물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한국에 빛낸 뭐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백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미리 스스로 죽이고 나도 여기서 이 전장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결사대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수만의 신라의 군사를 맞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 황산벌 전투에서 바로 이제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의 5천의 결사대와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수만의 이제 군대가 맞붙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백제 계백의 결사대가 엄청난 항전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신라의 군대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백제는 신라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까지 함락이 되면서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 백제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나당 연합군의 목표는 그렇죠, 이제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침략을 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고구려의 멸망 전에 그 당시에 고구려의 상황도 한번 보면은, 고구려는 그 당시 이제 국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였어요. 국력이 약화된 상태. 왜냐하면은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들과 여러 차례의 전쟁을 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죽어간 군인들이라던가 그러면서 군대의 힘은 약해지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오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영계소문의 3명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을 잡기 위한 다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계소문 사후 그 아들들 간의 다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아들은 보통 이제 남생, 남건, 남산이라고 하는 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들 간의 이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째였던 남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서 고구려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오히려 이제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나라에 항복을 하고 오히려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해오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구려 역시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이 되면서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오랜 기간 존재했던 백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함께 동맹을 통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벌이게 해요. 이 전쟁이 왜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을 벌이게 때문이에요. 바로 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바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처음에 이제 동맹할 때 서로 조건을 맺을 때 우리가 앞서 봤듯이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신라, 북쪽은 당나라가 차지한다라고 딱 조건을 맺었는데, 막상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시키고 보니까 당나라는 아니야, 나는 한반도 전체를 다 먹겠어, 다 내 땅으로 만들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조건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다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당나라가 그 당시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웅진 도독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안동 도호부, 신라를 멸망시키고 그 당시 이제 계림 도독부라는 걸 만들게 돼요. 여기서 도독부, 도호부, 도독부 요거는
그 당시 이제 당나라가 그 나라의 지방 통치하는 어떤 기구의 명칭이에요. 기구의 명칭.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시청, 군청, 도청 이런 것처럼 당나라가 백제, 고구려, 신라 즉 한반도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독부, 도호부라고 하는 지방을 통치하는 관청을 지금으로 따지면 시청 같은 관청을 설치하면서 아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시청, 군청, 뭐 도청 이런 거 설치할 때 일본에 설치하나요? 중국에 설치하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땅에 설치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당나라가 이렇게 지방 통치 기구를 여기에 설치했다라는 건 여기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하는 욕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라도 눈 뜨고 나라 뺏길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투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 요 두 차례의 전투는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결국에는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면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어떤 욕심을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서 조금 몰아내면서 대동강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궁극적으로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676년에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삼국 통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이뤄내었는데, 이러한 신라 삼국 통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의의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민족 통일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민족 통일. 최초로 우리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묶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키는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 그 당시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던 우리 하나의 민족을 하나로 묶게 되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 개념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그전에는 다른 나라로 각기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하나의 핏줄이다 이런 의식이 없었는데, 이게 하나의 나라로 딱 하나로 뭉쳐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이구나, 하나의 핏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민족 통일, 민족 의식,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라의 삼국 통일의 또 하나의 이제 한계가 또 존재하는데, 한계. 신라는 이 삼국 통일을 혼자 힘으로 했어요? 아니죠. 당나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혼자서는 아마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혼자서 백제와 고구려를 다 무너뜨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즉 우리의 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세,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삼국 통일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좀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토가 대동강 이남에 그치는, 대동강 이남에 국한된 조금은 불완전한 통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고구려까지 포함해서 우리 민족의 영토가 뭐 만주를 넘어서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영토들이 이제 대동강 아래쪽으로 신라가 이제 통일하면서 대동강 아래쪽, 대동강 이남에만 그치게 되면서 우리의 영토가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조금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